매서운 칼바람이 사르르는 그날 밤 하루 벌어 하루 살던 수진 씨의 주머니엔 딱 5천 원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배 안 고파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드시고 제발 기운 좀 차리세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건넨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은 굶주려 쓰러져가던 노인의 생명을 구한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거지 노인에게 가진 것을 모두 내놓은 그녀의 기적 같은 인생 역전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주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수진은 지하철 3호선 출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퇴근길 저녁 7시 2월의 칼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죠. 손은 코트 주머니 깊숙이 파묻혀 있었고 그 주머니 속 낡은 지갑 안에는 1,000원짜리 지폐 5장이 전부였습니다. 월급날까지 꼬박 일주일 그녀는 이 돈으로 버텨야 했어요. 회사 건물을 나서면서 동료들이 저녁 약속을 물었지만 수지는 익숙한 핑계를 댔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봐야 한다고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다만 오늘은 수요일이라 면회 시간이 아닐 뿐이었죠. 홀어머니는 반년 전부터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신 후로요. 수진의 월급은 세후 190만 원이었습니다. 요양병원비가 110만 원, 월세가 45만 원, 공과금과 통신비를 빼면 남는 건 고작 20만 원 남짓이었어요. 어머니 용돈도 드려야 하고 자신의 점심값과 교통비도 필요했죠. 저축이라는 건 꿈도 못 꿀 상황이었습니다. 골목 어귀를 돌아서자 편의점 간판이 보였어요. 수지는 잠시 멈춰서서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32살 3년째 계약직, 점점 거칠어지는 손등과 어깨까지 늘어난 머리카락. 거울 속 여자는 지쳐 보였죠.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무너질 때가 아니라고, 어머니는 자신을 믿고 계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죠. 수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골목 모퉁이 그늘진 곳, 쓰레기 수거함 옆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처음엔 술 취한 노숙자련이 했습니다. 이 근처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쓰러진 사람은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낡아빠진 파카 점퍼에 때 묻은 운동화,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있는 바지를 입고 있었죠.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어깨를 흔들자 노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떠졌어요. 흐릿한 눈동자가 수진을 향했습니다. 배고파. 노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며칠째 못 먹었어.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5천 원. 편의점 컵라면 하나 값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 라면으로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을 때우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노인은 며칠째 굶었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5천 원을 쓰면 내일은 어떻게 하지? 회사 정수기 물로 배를 채울까? 점심은 동료에게 얻어먹는다고 해야 하나? 하지만 계산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10년 전 폐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는 평생 폐지를 주우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겨울이면 손자국 국밥을 사서 노숙인들에게 나눠주곤 했죠. 수진아, 사람이 배고프면 존엄도 없어진다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수진은 노인의 팔을 잡아 천천히 일으켜 세웠어요.
노인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것 같았죠. 수지는 노인을 부축해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20m쯤 가자 낡은 국밥집 간판이 보였어요. 할머니, 국밥 특으로 하나 주세요. 주인 할머니는 노인의 차림새를 보고 잠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미리 5,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자 말없이 주문을 받았어요. 앉으세요, 할아버지. 플라스틱 의자에 노인을 앉히고 수진도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노인은 멍하니 테이블을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왜 이러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들 하나 있었는데 사업 망하고 나서 연락이 끊겼지. 나도 집 나왔고. 노인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국밥이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없이 밥을 퍼넣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노인이 국밥 한 그릇을 거의 다 비웠을 때쯤 수지는 물을 따라 건넸어요. 노인은 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지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체하시면 안 돼요. 식사가 끝나고 가게를 나서는데 노인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죠. 은인, 이름이라도 알려주시오. 이수진이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수진은 미소 지으며 손을 빼냈습니다. 가게 밖 자판기에서 남은 1,000원으로 율무차 한 캔을 뽑았어요. 그리고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따뜻한 데 가세요.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노인은 캔을 받아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꼭 보답하겠소? 수지는 대답 대신 가볍게 손을 흔들고 돌아섰습니다. 골목을 나서면서 그녀는 텅 빈 지갑을 만졌어요. 이제 정말 한 푼도 없었습니다. 내일 점심은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도착한 건 밤 9시였습니다. 반지하 원룸은 여전히 습기 냄새가 났어요. 수지는 코트를 벗어 걸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김치통 하나가 전부였죠. 그녀는 물을 끓여 김치 국물에 말아 먹었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수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가 하나 있었어요. 수진아, 오늘 저녁은 먹었니?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 챙겨 먹어라. 수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먹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굶었지만 누군가는 그녀 덕분에 따뜻한 밥을 먹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수지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어요. 허름한 5층 건물의 2층에 자리한 중소기업이었죠. 사무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커피 한잔 할래요? 동료 김대리가 물었지만 수지는 손을 저었어요. 커피 믹스 한 봉지도 아까운 형편이었으니까요. 아니요, 전 물로 충분해요. 그때 사무실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복도 쪽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과 동료들은 고개를 들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뭐지? 누군가 창밖을 내다보더니 소리쳤어요. 세단들이 엄청 많이 왔는데요. 수진도 창가로 갔습니다. 건물 앞 좁은 골목에 검은색 고급 세단 5대가 일렬로 서 있었어요. 차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말끔한 회색 양복을 입은 한 노인이 보였죠.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노인은 사흘 전 골목에서 국밥을 먹던 그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세는 꼿꼿했고 걸음걸이에는 위엄이 서려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공손하게 그를 호위하듯 걷고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인터폰이 울렸어요. 잠시 후 사장이 황급히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아래로 좀 내려와 봐요. 급한 일이래요. 저요? 무슨 일인데요? 모르겠어요. 한마식품 회장님이 수진 씨를 찾는다는데. 한마식품? 국내 3대 식품 대기업이었습니다. 수진은 어리둥절한 채로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 로비에 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수진을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이수진 씨 맞지요? 할아버지. 아니, 그게.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사흘 전과 똑같은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나는 한마식품 창업주 박만석이요. 사흘 전 그 국밥 정말 고마웠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박만석 회장은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실 난 거지가 아니었소. 일부러 그렇게 꾸민 거였지. 내 아들의 짝을 찾기 위해서 말이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다들 계산이 빨라.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안 하지. 그런데 당신은 달랐소. 자기 마지막 돈을 선뜻 내줬어.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수진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내 전 재산을 맡겨도 될 사람은 당신뿐이요. 이수진 씨. 부디 내 아들과 우리 가족이 되어주시오. 그 순간 수진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5,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평범한 행복의 문을 열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과연 축복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의 시작일까? 로비박 아침 햇살 속에서 검은 세단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만석 회장의 제안은 수진의 삶을 순식간에 바꿔놓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은 강남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박 회장의 아들 박민우를 만났어요. 민우는 36살 한마식품 이사직을 맡고 있었죠.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에는 피곤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민우입니다. 민우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수진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죠.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당황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아버지 뜻이시니까. 그의 말투는 예의 바르되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저도 이 상황이 실감 안 나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당연한 일이라고요? 민우가 처음으로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밥을 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민우는 잠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런 당연함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몇 차례 더 만났습니다. 민우는 생각보다 소탈했어요. 재벌 2세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허세가 없었죠. 오히려 회사 일로 지쳐 보였고 가끔은 외로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수진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석 달 후 두 사람은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견례 자리에서 터졌어요. 서울 시내 특급 호텔 VIP룸에
양가 부모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쪽에는 박만석 회장과 그의 부인 최순희 여사, 다른 쪽에는 수진의 어머니 김영자 씨가 앉아 있었죠. 어머니는 마트에서 산 새 옷을 입고 왔지만 그 옷마저 이 자리에서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박 회장은 따뜻하게 답했지만 최 여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아드님 정말 훌륭하시더라고요. 저희 수진이가 부족해도 예뻐 봐주세요. 어머니가 다시 고개를 숙이자 최 여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근본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반지하 냄새는 아무리 씻어도 안 지워지는 법이에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박 회장이 급하게 말을 막았죠. 여보, 그런 말씀은. 왜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우리 민우가 얼마나 좋은 조건인데 이런 집안이랑. 최 여사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민우도 난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결국 상견례는 어색하게 끝났어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냥 관두자. 내가 그런 집안에 가서 무시당하면서 사는 거 엄마는 못 봐. 엄마 괜찮아요. 수진이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민우는 좋은 사람이었고 박 회장은 진심으로 수진을 아껴줬으니까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최 여사는 끝까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박 회장의 고집으로 결혼은 성사됐어요. 신혼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수진에게는 꿈 같은 공간이었죠. 하지만 시집살이는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수진은 새벽부터 시댁에서 음식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니 최 여사는 부엌 한쪽에 서서 수진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기름이 너무 많아. 다시 해. 나물은 간이 안 맞아. 처음부터 다시. 한 가지를 마치면 또 다른 지적이 쏟아졌어요. 수지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민우가 부엌으로 들어와 미안하다고 속삭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았죠. 명절이 끝난 후 수지는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저 회사에 다니고 싶어요. 갑자기 왜? 돈이 필요한 거야? 아니요.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제가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 회사에 들어와.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 일주일 후 수지는 한마식품의 사원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배치된 곳은 본사가 아닌 외곽 공장의 전통 음료팀이었어요. 직원은 겨우 5명, 사무실은 낡고 좁았으며 10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는 부서였습니다. 왜 저를 여기로 보낸 거예요? 수진이 민우에게 물었지만 민우도 난처해했어요. 어머니가 결정하신 거야. 본사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수진은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석으로 밀어넣은 거였죠. 하지만 수진은 오히려 마음을 다잡았어요. 여기서 실력을 보여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전통 음료팀은 식혜, 수정과 같은 옛날 음료를 만드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음료를 찾지 않았죠. 매출은 해마다 떨어졌고 팀원들의 사기도 바닥이었습니다. 팀장님, 신제품 개발은 안 하나요? 수진이 물었을 때 팀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해봤어요. 근데 다 실패했죠. 이제는 본사에서도 우리 팀을 포기한 것 같아요. 수진은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사무실에 남아 과거 제품 기록을 살펴봤어요.
주말에는 전국의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할머니들에게 전통 음료 비법을 물었습니다. 식혜는 엿기름 물이 핵심이에요. 온도를 딱 55도로 맞춰야 해요. 수정과는 생강향이 너무 세면 안 되지. 은은해야 제맛이야. 수지는 노트에 꼼꼼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공장 한쪽 작은 실험실에서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설탕 대신 꿀을 넣어보고 늙은 호박을 갈아 섞어봤죠.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황금빛 식혜가 완성됐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팀원들이 시음하고는 눈이 커졌어요.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단맛,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죠.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황금 호박 식혜라고 이름 지을게요. 제품 기획안을 만들어 본사에 올렸지만 답은 석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직접 본사로 찾아갔어요. 마케팅 부서 문을 두드렸죠. 저희 제품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담당 이사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며느리시니까 형식적으로 반은 드리죠. 근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말투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어요. 수지는 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뒤 기적처럼 승인이 떨어졌어요. 박 회장이 직접 시음하고 결제를 내린 거였습니다. 제품은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입점했죠. 출시 첫 주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50대 이상 고객들이 어릴 적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맛이라며 열광했어요. SNS에는 인증샷이 쏟아졌고 재고가 동날 정도였습니다. 석 달 만에 전통 음료팀은 흑자로 전환됐어요. 임원회의에서 수지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번 분기 최고 히트작이에요. 수진 씨, 정말 대단합니다. 다음 제품도 기대하겠습니다. 수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을 때 최 여사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운이 좋았네요. 어머니, 실력으로 인정받으려면 아직 멀었어요. 한두 번 잘했다고 기고만장하지 말고. 최 여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어요. 수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는 건가, 대체 뭘 더 해야 인정받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피곤해 보였어요. 결혼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수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자신을 진심으로 인정해 줄 거라고, 그때까지는 견뎌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험이 그녀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만큼 혹독할 거라는 것을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서 수진의 진짜 싸움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황금 호박 식혜의 성공 이후 수진은 회사에서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최 여사의 태도는 여전했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주목받을수록 더 차갑게 대했죠. 그해 가을 한마식품 본관 대강당에서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500명이 넘는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박만석 회장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시작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문장을 마치지 못하고 갑자기 멈췄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사회자가 다가가려는 순간 박 회장이 단상 위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입에서 붉은 피를 쏟아냈습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119 불러요. 회장님, 수지는 앞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뛰어올랐어요. 민우와 최 여사도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박 회장은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하얀 셔츠는 이미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죠. 앰뷸런스가 도착했고 회장은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3시간 동안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 같았어요. 최 여사는 의자에 앉아 염주를 굴리며 기도했고 민우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두 손을 꼭 잡은 채 바닥을 응시했어요.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중년의 소화기내과 교수였죠. 보호자 되시는 분들이시죠? 네, 말씀하세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의사는 차트를 들여다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급성 간부전입니다.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요. 그게 무슨, 쉽게 말씀드리면 간 기능이 거의 멈췄다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는 일주일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최 여사가 비명을 질렀어요. 민우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어요. 방법이 없나요? 치료는요? 간 이식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빨리 해야 해요. 늦어지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조직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박 회장과 혈액형과 조직이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죠. 민우가 먼저 검사실로 들어갔고 이어서 최 여사도 검사를 받았어요.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우 씨는 지방간이 심해서 기증이 불가능합니다. 술을 자주 드셨나요? 민우는 고개를 떨궜어요. 회사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왔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최순희 씨는 고령이신데다 고혈압 때문에 위험합니다. 수술 자체를 권하지 않습니다. 최 여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우리 영감을 어떻게 살려요? 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분들 중에서도 적합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분들께 검사를 권해보세요. 수지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검사 받을 수 있을까요? 민우가 놀라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넌 가족도 아니고. 저도 가족이에요, 여보.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 여사는 수진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검사를 받고 이틀 뒤 담당 교수가 수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수진 씨,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조직 적합성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혈연 관계가 아닌데도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수진은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어요. 기적 같은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제가 기증하면 회장님은 살 수 있나요? 네, 생존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럼 저는요? 의사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간은 재생되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수술 자체의 위험은 있어요. 그리고 회복 기간도 길고요.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들에게 결과를 알렸을 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우는 단호하게 반대했어요. 안 돼, 수진아. 당신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난 어떡해. 여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그게 더 힘들 거예요. 그래도 이건 너무 위험해. 최 여사는 구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어요. 수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병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박 회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처음 만났던 그날 국밥을 먹던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수진을 딸처럼 대해줬죠.
일주일째 되는 날 밤 수진은 병실로 박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은 겨우 눈을 뜨고 수진을 알아봤어요. 수진이? 구나. 아버님, 제가 도울 수 있대요. 제 간을 드리면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는 내 딸이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아버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수지는 가방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 2명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아버님 맞으시죠? 박 회장은 사진을 보자 눈을 크게 떴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 아버지 유품이에요. 아버지는 평생 이 사진을 간직하셨어요. 전우라고 말씀하셨죠.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상사, 자네 아버지가 김상사였구나. 네. 월남전에서 총 맞고 다쳐서 평생 고생하셨어요. 나 때문에 다친 거야. 적군이 쏜 총을 날 대신 막았어. 박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나를 살렸는데 이제 딸이 또 나를 살리겠다는 거야? 운명인가 봐요, 아버님. 수지는 미소 지으며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뼈만 앙상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복도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최 여사는 벽에 기대 섰어요. 그녀의 얼굴은 충격과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죠. 수지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민우는 끝까지 만류했지만 수진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보, 저 괜찮아요. 믿어줘요. 수술 전날 밤 수지는 홀로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어딘가에는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였습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배고프고,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외로울 거예요.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지만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마치 격려처럼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누군가 복도 구석에 서 있었어요. 최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수진을 보자 천천히 다가왔어요. 며느리, 어머님. 최 여사는 입술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가. 최 여사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거만했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근본이 다르다고. 어머님,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최 여사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제발 살아야 한다. 무사히 돌아와야 해. 그래야 내가 속죄할 수 있어. 수지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 돌아올게요. 하지만 수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위험했어요. 혹시 모를 일이 생길 수도 있었죠.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지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습니다. 민우와 최 여사 그리고 어머니 김영자 씨가 수술실 입구까지 함께 왔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나올게요. 우리 딸, 우리 착한 딸. 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민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사랑해, 수진아. 저도 사랑해요. 침대가 천천히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천장에 가득했어요.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숫자를 천천히 거꾸로 세어보세요. 100부터요. 100, 99, 98. 수진의 의식이 천천히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국밥집에서 만난 그 노인의 미소였어요. 그리고 모든 게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술 소요 시간은 8시간. 그 긴 시간 동안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실 위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 아래서 한 여자의 생명을 건 희생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위 빨간 불이 꺼진 건 8시간 만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의 첫마디에 최 여사가 주저앉았어요. 민우는 벽에 기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김영자 씨는 손을 모아 기도했죠. 두 분 다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마취에서 깨면 중환자실로 이동할 거예요. 언제쯤 깨어날까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3시간 안에 깨어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의사는 안심시키며 복도를 나갔습니다. 가족들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의자에 앉았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지만 모두의 가슴 속엔 감사함이 차올랐습니다. 2시간 후 수진이 먼저 눈을 떴어요. 천장에 하얀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몸이 무겁고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죠. 수진아. 민우가 침대 옆으로 달려왔어요.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은요? 아버지도 깨어나셨어. 수술 잘 됐대. 수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박 회장도 자신도 살아남았으니까요.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낸 후 수진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박 회장도 같은 층 다른 병실에 계셨어요. 회복 속도는 두 사람 모두 양호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최 여사가 수진의 병실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보온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먹을 수 있겠니? 네, 어머님. 최 여사는 침대 옆 테이블에 도시락을 펼쳤어요. 흰죽에 김가루를 뿌린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그녀는 직접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수진의 입에 가져다 댔어요. 천천히 먹어라. 수진은 죽을 한 입 삼켰습니다. 따뜻했어요. 최 여사의 손도 떨리고 있었죠. 아가. 네, 어머님.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지. 최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나는 근본이니 집안이니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했어. 정작 중요한 건 보지 못했지. 최 여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너 같은 아이가 진짜 귀한 거였어. 돈이나 지위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어머님, 그만하세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수진이 손을 뻗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최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맙다, 아가. 우리 영감을 살려줘서 정말 고맙다. 그날 이후 최 여사는 매일 병실을 찾아왔어요. 죽을 끓여 먹이고 수진의 몸을 닦아주고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시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일주일 후 수진은 휠체어를 타고 박 회장의 병실로 갔습니다. 회장도 많이 회복된 상태였어요. 창가에 앉아 햇볕을 쏘고 있었죠. 아버님. 오, 수진이구나. 이리 오너라. 수진의 휠체어가 창가로 갔어요. 박 회장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두 번째 생명을 얻었네. 첫 번째는 자네 아버지한테서,
두 번째는 자네한테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자네한테 보답을 하고 싶네. 아버님, 저는 들어봐. 회사 지분의 절반을 자네한테 주고 싶어. 이건 내 진심이야.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아버님. 왜? 자네가 받을 자격이 충분해. 저는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한 거예요. 박 회장은 수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존경의 빛이 어렸어요. 그럼 자네가 원하는 게 뭐냐?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료 급식소요. 무료 급식소? 네. 아버님께 처음 국밥을 대접했을 때 생각나요? 배고픈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만들고 싶어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자꾸나. 한만 나눔 재단을 만들겠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고마운 건 나야, 아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병실 안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졌습니다. 한 달 후 수진과 박 회장 모두 퇴원했습니다. 회복은 순조로웠어요. 두 사람은 정기 검진만 받으면 됐죠. 퇴원 후 첫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박 회장 댁 거실이었어요. 수진의 어머니 김영자 씨도 함께였습니다. 사돈 어르신, 그동안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최 여사가 김영자 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김영자 씨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돈댁.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반지하 냄새가 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용서해 주세요. 최 여사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김영자 씨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좋은 집안으로 시집와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고생 많았어. 우리 함께 잘 견뎌낸 거예요. 박 회장이 손뼉을 쳤어요. 자, 이제 축배를 들자.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5명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만 나눔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1층은 무료 급식소, 2층은 일자리 상담소, 3층은 쉼터였습니다. 수진의 아이디어에 박 회장이 전폭적으로 지원한 결과였죠. 개소식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도 여러 취재를 왔어요. 하지만 수진의 눈길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어르신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앉으세요. 수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배식을 했어요. 배식대 옆에는 최 여사도 서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앞치마 차림이었죠. 따뜻하게 드세요. 최 여사가 국그릇을 건네며 미소 지었어요. 예전의 도도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할머니의 얼굴이었죠. 한쪽에서는 박 회장과 민우가 쌀포대를 나르고 있었어요. 박 회장은 간 이식 후 건강을 되찾았고 오히려 전보다 더 활력이 넘쳤습니다. 회장님, 무거우시면 제가 들게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해야 운동이 되지. 점심시간 급식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르신들은 따뜻한 밥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누구도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환영받는 손님이었으니까요. 배식이 끝난 후 수지는 의자에 앉아 잠시 쉬었어요. 만삭의 몸이라 쉽게 피곤했습니다. 최 여사가 물을 건네며 앉았어요. 힘들지?
오늘은 그만 쉬어라. 괜찮아요, 어머님. 수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급식소를 둘러봤어요. 밥을 먹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행복해요. 나도 그래, 아가. 나도 행복해. 최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따뜻했어요. 민우가 다가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수진아, 사진 한 장 찍자. 좋아요.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박 회장, 최 여사, 민우, 수진, 그리고 김영자 씨까지. 직원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하나, 둘, 셋. 셔터가 눌렸습니다. 사진 속 5사람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어딘가에는 여전히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위한 따뜻한 공간이 있었죠. 여보, 응?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민우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하지. 당신은 늘 옳은 일을 해왔어. 수진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수진은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는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죠. 잘했다, 수진아. 정말 잘했어. 아빠, 너는 아빠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됐구나. 아버지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행복해도 돼.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아버지의 품은 포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져갔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수진의 뺨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1년 후 한만 나눔센터는 전국의 1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일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수진이 처음 박 회장에게 건넸던 5,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이 돌고 돌아 수천 명의 배를 채우는 기적이 된 거였습니다. 봄날 오후 수진은 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품에는 100일이 지난 아들이 안겨 있었죠.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옆에 앉았어요. 그녀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손자 정말 잘생겼다. 아버님 닮았어요. 내 남편 닮았지. 너도 닮았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아기를 바라봤어요. 센터에서는 점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어요. 수진아, 네 어머님. 너 덕분에 내가 새 사람이 된 것 같아.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 어머님도 이제는 행복하시죠?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말 행복해.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수지는 아들을 품에 꼭 안았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누는 기쁨을 알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리라는 것을요.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5,000원의 작은 선행이 결국 돌고 돌아 더 큰 선행으로 돌아왔듯이 우리가 건네는 작은 친절도 언젠가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거예요.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이었습니다.
네.